안녕하십니까. 상법 총칙, 이번 시간에는 유가증권하고, 이번 주에는 유가증권하고, 상호계산, 그 다음에 익명조합,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상법 총칙에 있어서의, 특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크게 이제 그 유가증권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민법이 있고요. 민법이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총에 관한 내용이 있죠. 상법 총칙에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상총의 유가증권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어음수표법. 이 세 개의 법지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형법상에도 뭐 유가증권의 위조라든가 변조, 그런 여러 가지의, 제가 있지만 일단 유가증권 내용에 관한 내용은 이 세 가지 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어음수표법에서 내용하고 있는 규정이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거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이번 상법 총칙 시간에 살펴본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 가장 유가증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어음수표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이때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이 민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음수표법상의 유가증권과 그 다음에 상법 총칙상에서 유가증권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한 차이점만 기술하고, 특히 이제 그 상법 총칙에서는 민법의 내용하고 상법의 내용, 그래서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다 보니까 민법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될 수 있는가라는 측면 정도에서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에 관한 내용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가가 뭐죠? 유가.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값가니까 값어치가 있는 것을 이 증권에 표창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표창이란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화치화시킨다. 이거 말도 좀 생소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세게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 그 사극 보게 되면 아마 대나무 이런 데다가도 상인들이 대나무 이런 데다가 뭐 이렇게 뭐 써서 넣어서 이거를 가지고 하거나, 또 종이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뭐 금액 얼마, 몇만 냥 이런 식으로 한 거를 보셨을 겁니다. 아마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래서 뭔가냐면, 자,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돈이죠. 자, 다시 말하면 금전 또는 돈. 이 돈에는 이 그 지폐를 생각할 수 있으시겠죠. 이 돈을 가지고 이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종이에다가 표시해 두는 거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100만 원짜리, 만 원짜리를 가지고 지폐 만 원짜리 가지고 100만 원 묶음을 갖고 있는 거하고, 자, 어음에다가 또는 우리 수표로 가정합시다. 수표로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수표 한 장으로 해결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것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쵸? 그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다시 돈으로 바꾸고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물론 잔돈을 바꾸고 그런 건 있지만 그 값어치를 다른 걸 바꾸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표는 수표로서 쓸 수도 있지만 항상 또 뭡니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유가증권이라는 말 그 개념 자체에는 뭐냐면, 원래 값어치가 있는 것, 그게 뭐냐면 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금전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 값어치가 있는 것을, 또는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채권, 그러한 것을 어떤 다른 증표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죠. 증표는 뭐 대나무가 될 수도 있고 돌멩이가 될 수도 있고 디레석도 될 수 있고 또 종이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종이죠. 그래서 이 종이에다가 일정한 형식을 기재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금전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유가증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개념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건, 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재산권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재산권이 아닌 인격권, 그렇죠? 뭐 친권을 여러분들 유가증권에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가서 친권, 자, 나는 이 아이의 친권자다라는 것을 증서로 표시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자, 이거 뭐 할 수 있겠어요? 뭐 돈을 바꿔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친권자라고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인격권에 관한 것은 여기서 제외가 되겠죠. 두 번째, 사건입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래에 관한 권리죠. 따라서 뭐 공권, 투표권을 여러분들 유가증권으로 만들어서 뭐 남발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건을
표창하는 증권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화체화시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표창장 받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다 내용을 어떠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뭐 공로상이면 공로상 이런 식으로 내용을 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 종이면 종이, 이 종이에다가 이 금액이 얼마고, 뭐 발행일자가 언제고 이런 거 쭉 적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시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된 이 유가증권을,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유가증권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고, 자,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서 권리를 행사할 때 어느 정도까지 소지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만원짜리 수표를 갖고 있으면,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유가증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100만원짜리 은행에 가서 100만원어치 입금을 하고 그것을 수표를 발행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자, 100만원을 나타내는 증표는 됐죠. 재산권을 나타내는 거래는, 재산권을 나타내는 것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 권리를 행사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발행할 때, 자, 수표를 발행해 주세요라고 해서 수표를 발행하는 단계, 그래서 발행할 때 이 유가증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는 거. 이럴 때 행사할 때도 이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돈을 100만원을 달라고 할 것이냐. 또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받을 것을 양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다른 사람한테 100만원 줄게 있을 때 그 유가증권을 넘겨주는 거. 그래서 발행 행사 이전, 이 단계,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때까지도 이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어떤 권리 행사와 소지의 관계, 어느 정도까지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가증권을 행사한다든지 권리 이전,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 소지를 요하는가에 관한 학설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3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물론 4가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내용은 유가증권법에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재산권 가운데서 채권증권이 있고 그 다음에 사원증권이 있습니다. 사원증권이 있는데 채권증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받을 채권을 표시하는 증권입니다. 그래서 화물상환증, 자, 화물상환증 또는 창고증권,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하시기 위해서 어떤 창고업자한테 여러분들한테 물품을 이사짐을 잠시 맡겨둘 수가 있죠. 한 달이고 2달이고 맡겨둘 때 여러분들이 그 창고업자한테 물건을 맡겨두고 여러분들이 그 창고업자한테 나중에 가서 그 맡겨놓은 물건을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들. 그래서 창고업자가 귀하가 어떠한 물건을 어떻게 맡겼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창고증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상법에서 배우는 선화증권. 자, 선화증권은 예컨대 A라는 사람이 B라는 미국 사람한테 물품을 수출합니다. 그렇죠? A가 B한테 물품을 수출할 때 A가 운송업자 한 사람한테 물건을 넘겨주면서 운송업자, 자, 운송인이 자, 어떠한 물건을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발급해 주는 게 선하증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선자에다가 화물하자. 그래서 선하증권. 그렇죠? 선하증권을 발행해 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했죠? 그거를 갖고 있다가 배 선장한테 가서 자, 내가 그 물건의 정당한 소지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장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화증권도 그러한 채권을 나타내는 증권이고요. 보험수표도 마찬가지고 그 금액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채권이죠. 이것을 채권증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사원증권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원을 이야기할 때 회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우리가 회사의 종업원이라는 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원증권이라고 할 때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어떤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회사의 주인이 됩니다. 뭔만큼? 전체 수량에서 100주만큼만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사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것이 통틀어서 유가증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개념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건을 표창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느 정도 증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우리 학설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발생 이전 행사, 이때 전부 또는 일부의 소지를 요한다고 하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의 경우에만 이전과 행사, 그 다음에 이전 하나, 행사 하나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증권이 소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다수설은 이 발생, 행사 이전 전부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유가증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판별을 하는 겁니다. 유가증권인지 아닌지 판별을 할 때 제가 제시하는 기준이 뭐냐면 자, 첫 번째, 자, 그것이 화치될 수 있는 권리인가? 자, 종이에 쓸 수 있는 권리인가? 플러스 그것을 이전할 수 있는가? 또는 행사라든가 이전하든가 이럴 때 그 화치된 종이를 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가? 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판별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유가증권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창고증권, 화물증권이라든가 선화증권 이거는 자 어떠한 권리, 창고에 또는 배에다가 운송인한테 어떤 물건을 맡겼다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죠. 화치될 수 있죠. 두 번째, 이거를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수 있죠. 따라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것을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승차권. 자, 여러분들이 승차권은 이제 보통은 고속버스 같은 거 표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지하철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사지요. 사면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 표시에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행사하는 거죠. 행사하면서 자, 내가 이 고속버스를 타겠습니다라고 티켓을 보여주면 타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사할 때 이 증권을 표시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고속버스를 타겠다라고 하는 권리가 표창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뭐다?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비행기 티켓입니다. 자, 보통의 비행기 티켓은 대부분 비행기 티켓에 뭐가 적혀있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살 수 있죠. 자, 권리가 표창됐습니다. 비행기 티켓에 여러분들의 얼마 주고 산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것을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표창이 되어 있습니다. 권리는 표창이 됐죠. 여기는 해당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전이 되냐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비행기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고 싶습니다. 양도가 됩니까? 양도가 안 되는 경우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것은 유가증권으로 볼 수가 없다. 왜?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이전이 돼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단지 이거는 그냥 하나의 내가 나 혼자만 이용하고 그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 때문에 같은 어떤 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거지만 승차권은 양도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지만 항공권은 유가증권으로 보기 힘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구두상품권 유가증권입니까? 가능하죠. 예컨대 구두상품권은 자 그것을 구두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구두 매장에 가서 구두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표창이 됐죠. 정의에 적혀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제가 쓸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팔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로 나눠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품권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또 문화상품권도 다 마찬가지고 도서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금권. 금권은 지폐라든가 우표 수입인지 이거는 이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건데 자,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자, 이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뭘로 바꾼다? 이 정의 쪽 아래다가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건너뛰는 게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은 어떻게 된다?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권, 자, 그 지폐라든가 우표, 수입인지 자체는 금권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유가증권이라고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법률상 특별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유가증권으로 논할 필요가 아니기 때문에 유가증권이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유가증권의 이제 종류는 지금부터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용어만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음수법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이것을 모르시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넣는 거니까 상법 총칙에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완전 유가증권과 불완전 유가증권인데 자,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증권 소지에 있어서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에 있어서 이것을 전부 다 행사해야만 되는 것. 이러한 것이 뭐냐면 완전 유가증권. 불완전 유가증권은 이 세 개 중에서 일부만 해서 쓸 수 있는 것. 이것을 불완전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완전 유가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어음이라든가 수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음은 뭡니까? 자,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음에도 우리가 약속어음이 있고 환어음이 있죠.
약속음 있고 환음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잘 모르시더라도 나중에 어음수표법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약속음은 참고로 뭐냐면 자 A가 갑이 을한테 물건을 팝니다. 매매를 했죠. 그러면 을이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자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이 약속음에다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금액 예컨대 금액 1,000만 원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기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 내용을 기재해서 여기다가 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발행하게 되죠? 자, 그래서 날짜가 언제고 그다음에 약속 지급인 발행인님은 누구냐면 을이죠. 을이 언제에 이 금액을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약속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받겠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갑은 을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종이에 표창이 되면서 뭐가 됐습니까? 권리가 발생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약속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권리 행사할 권리가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음과 수표는 반드시 이 약속음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수표도 발행해야 되고 따라서 발생하는 단계에 있어서 유가증권을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제가 또 병한테 갚아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것을 병한테 내가 현금은 없고 을한테 받을 그러한 받은 약속음이 있는데 역시 1,000만 원짜리다. 따라서 내가 너한테 넘기고 싶은데 받아주겠느냐라고 해서 했을 때 병이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넘기죠? 배서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넘깁니다. 배서라고 하는 것은 등배자에다가 글서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약속음 뒤에다가 자 배서인 누구, 피배서인 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감을 기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받아줍니다. 이게 뭡니까? 자, 이전이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병이 나중에 을한테 가가지고 자, 만기가 다 됐으니까 네가 지급한 날짜가 됐으니까 자, 이 어음상의 권리인 나한테 돈을 지급하시오라고 하면서 권리를 뭐합니까? 행사하면서 뭘 합니까? 이거 증권을 소지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생과 이전과 행사에 있어서 전부 이게 필요한 게 이것을 완전 유가증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명, 무기명, 지시, 선택, 무기명 증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민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명은 뭡니까? 이름을 적은 거죠. 그래서 증권에다가 이름을 적어 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권상의 특정인을 권리자로 기재한 유가증권으로서 지시증권이 아닌 거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럼 지시가 뭐냐면 자, 지시라고 하는 것은 그 기재된 사람이 나 말고 내가 지시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돈을 지급해 주시오. 또는 권리 행사를 협조하시오라고 했을 때 지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시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시신고를 보시면 증권상의 특정인을 권리자로 지정하지만 한편 그가 지시하는 자도 권리자로 인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가증권에 여기다가 근데 갑이라고 표시됐지만 갑이 다시 이거를 을한테 지시하고 을은 다시 병한테 넘기고 다른 말로서 권리 행사자를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지시증권, 기명증권. 그래서 기명은 이름이 적혀 있고 지시증권은 이름이 적혀 있지만 그 사람이 지시한 사람에게도 권리자로 인정해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는 이제 기명의 반대는 무기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표에 이름 적혀 있나요? 안 적혀 있죠. 한번 보십시오. 수표 이름 안 적혀 있으면 뭐냐면 수표를 정당한 소진, 그렇죠? 정당한 소진. 수표를 현재 들고 있는 사람이 권리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무기명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은 남의 수표를 훔쳤으면은 이걸 어떡하냐? 그 사람이 소지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자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막기 위한 여러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권리 이전 단계에 있어서, 자, 갑이 은행이라고 합시다. 수표는 지금 현재 은행만 발행할 수 있으니까 을한테 발행을 해줬습니다. 자, 을이 자기가 갖고 있다가 은행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을이 어떻게 한다? 을이 병한테 넘기고 병은 정한테 넘기죠. 이렇게 넘어가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뒤에다가 이서를 한다고 하죠. 우리가 이서 또는 배서. 소음리자, 등배자. 그래서 어음이라든가 수표 뒤에다가 이렇게 양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을이 병에게 넘어간 거 딱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병이 정한테 넘어가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게 연속적으로 순서가 차례대로 되어 있어야만 그것을 현재의 정이 들고 있다면 그 사람이 보다 정당한 소진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뭐라면 배서의 자격 수요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어음수표 보고 배우니까 어찌됐든 그것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은행원이 뭐라고 하시죠? 이거 여러분한테 자 수표 뒷면에 이서해 주세요. 그러죠. 이서해 주세요. 그 뭐냐면 그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라는 거 다 적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의 어떤 한 행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택 무기명증권은 증권상의 특정인을 권리자로 지정하여 그 기재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정당한 소진도 권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표시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설권은 뭐죠? 설권은 권리를 설정하는 거죠. 비설권은 권리가 설정하지 않는 거. 그래서 증권을 작성해야만 권리가 나타내는 거, 창설되는 거. 이것을 설권, 그렇지 않는 것을 비설권 증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유인증권과 무인증권. 이건 여러분들이 자, 유인 원인행위에서 영향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무인은 원인행위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물권법의 유인성, 무인성도 배우셨을 텐데, 자,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인증권의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수표가 있습니다. 어음이나 수표.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갑이 을과 매매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매매. 그래서 갑이 을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을은 수표를 발행해 줬어요. 아니요, 수표를 발행해, 은행만 가능하니까 안 되겠죠? 어음을 발행해 줬습니다. 어음을 발행해 줬습니다. 자, 1000만원짜리 어음을 발행해 줬습니다. 그런데, 자, 어음행위는 무인증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원인은 왜 어음을 발행해 줬죠? 원인행위가 뭐였죠? 원인행위가 매매였습니다. 그쵸? 이게 원인행위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음을 발행해 주고, 이제 이건 유가증권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가 원인은 처음 시도는 어음을 발행하게 된 원인은 이 매매에서 시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게 분리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음이 이렇게 을에게 와서 다시 을에서 병으로 가고 정으로 갈 수도 있죠. 아니면 을에게 있을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돌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이걸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한다든지 무효가 된 경우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무효가 되죠. 원칙도 한다면. 자, 여기에 어음행위가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유인행위라고 합니다. 유인행위. 근데, 자, 우리, 이 어음은 뭐냐면 지급수단입니다. 지급수단. 만약 이렇게 계속 돌아왔는데, 심지어 얘가, 정에서 쭉 이렇게 가가지고, 나중에 100사람이 개입이 됐다. 근데 이걸 만약에 무효로 해버리면 이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러워지겠죠. 따라서 이 어음 관계는 매매 원인이라는 그러한 원인 관계로부터 분리를 시켜버리자라고 해서 이것에 관계없이 일단 이것에 의해서 어음이 발행됐다 할지라도 이 매매인 원인 행위가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과 관계없이 이것은 그대로 뭐하자? 유효로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면 무인증권, 즉 원인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채권증권하고 물권증권, 사업권증권은 제가 아까 표시했죠. 사업권은 뭐다? 주권.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갖고 있으면 뭐다? 회사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다? 주주 또는 뭐다? 투자자. 그렇죠? 이런 의미다. 물권은 우리가 물권적인 어떤 권리를 표창하는 건데 이거는 현재 인정하고 있지 않고 채권은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거, 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라고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 이제 유가증권과 구별되는 것에 이제 증거증권, 면책증권이 있는데 자, 이 증거증권은 다른 말로 하면 유가증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유가증권 중에 증거증권이 있는 게 아니라 유가증권은 뭔가 재산적 가치를 표시하는 거지만 증거증권은 재산적 가치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뭐가 된다? 증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여러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컨대 여러분들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발을 맡기면서 그 목욕탕에서 뭘 주죠? 신발표를 주죠. 그렇죠? 신발표를 주었을 경우에 자 여러분들 신발표를 가지고 남한테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신발표가 여러분들 그 재산을 나타내는 권리를 표창합니까? 물론 표창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구두를 넣어놨으면 구두가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표창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신발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구두를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그거를 사는 사람 있을까요? 물론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법으로 유가증권으로 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나중에 주인 입장에서 신발을 보관하고 있는 주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네가 이 신발표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것을
신발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신발에 대한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의 어떤 증거의 수단으로서 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런 것도 되고 차용증서. 우리가 차용증서를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냐라고 하는 수도 있겠지만 이 차용증서는 유가증권으로 보지 않고 증거증권입니다. 그래서 자 갑이 을한테 돈을 꾸면서 차용증을 써주죠. 자, 이 차용증서는 뭐냐면 나중에 그 사람이 발뺌한다. 돈을 안 빌렸다고 발뺌할 때 무슨 소리냐. 네가 차용증을 썼지 않느냐라고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차용증서, 영수증 이런 것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자, 면책증권. 면책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증권의 정당한 소진에게 변제를 하게 되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되는 요령. 이거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신발표도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어떤 증거 라든가 내가 그것을 정당한 소진에게 그래서 나중에 그 신발표를 여러분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신발표를 주워가지고 주인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인은 그 신발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신발을 내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신발표를 다시 주워가지고 내 신발표 내놔라 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아까 이 신발표를 가져온 사람이 신발 찾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 목욕탕 주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다? 그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주인이 면피가 되는 거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다. 그러한 증권의 성질인 것을 면책증권 또는 예금증서라든가 철도 수화물 상환증 이거 되는데 예금증서도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 도장하고 비밀번호하고 통장을 갖고 가면은 예금을 인출을 하라고 하는 경우는 근데 은행원이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로만 기울인다 하면 그것을 정당하게 찾아간 사람한테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나중에 통장 주인인 여러분이 가서 왜 나도 아닌데 그것을 찾아갔느냐라고 해서 은행에서 주었느냐라고 은행한테 따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보다 은행이 면책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유가증권에 관한 특례인데 우리 이제 상법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에 관한 내용이 되어 있고요. 어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있는데 우리 상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전의 지급 청구권,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는 민법에 관한 규정 및 민법에 관한 규정하고 엄수법의 내용이 전용이 준용이 된다라고 상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법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민법과 엄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 다음에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는 어음, 수표, 채권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의 지급은 물건의 지급은 뭡니까? 지급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말이 물건의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물건을 맡긴 게 해당되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화물, 창고, 산하, 상품권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상품권은 물건을 맡기지는 않지만 그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 상품권은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잔액이 10분의 2 이상인 경우는 달라고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있지만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이 여러분들 구두 상품권 가가지고 구두방에 가가지고 구두 매점에 가가지고 이거 전부 돈으로 바꿔주시오 하면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다. 그래서 상품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것은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 유가증권이 뭐고, 그 다음에 종류가 뭐고, 이 정도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가증권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그것이 어떤 재산권이 표창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표창된 유가증권을 가지고 제3자한테 양도를 할 수 있느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서 흔히 있는 걸 가지고 이게 유가증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애매하다라고 할 때는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략하게 이 유가증권 일반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